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과 조금이라도 교류가 있었던 주변의 거의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죠. 하지만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고 범인은 계속해서 법의 망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어느 날, 평범한 버스기사 한 명이 경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참혹한 사건 이면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미제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에 위치한 포츠머스는 인구 약 9만 8천 명의 독립시입니다. 독립시란 특정 카운티에 속하지 않는 도시를 의미하는데 현재 미국에 존재하는 41개의 독립시 중 무려 38개가 바로 이곳 버지니아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강변에 자리 잡은 포츠머스에는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노폭 해군 조선소가 있습니다. 햄프턴 로즈 대도시권의 일부로서 주변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된 이곳은 깊은 역사와 다양한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2008년 4월 10일 목요일 오후 4시경 포츠머스 경찰서에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남성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의 수양딸이 집안에서 살해당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It looks like somebody tried to show her arms were tied behind her back. Do you know if she's breathing? No, she's not. She's not even bleeding anymore. She's cold. I gotta call my wife.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더그 경관과 그의 부관이었습니다. 현장은 하얀색 2층 주택이었고 신고자는 문 앞에서 경찰이 도착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크리스 쇼트. 크리스는 더그 경관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수양딸인 17살 메건 랜도우스키라고 말했습니다. 더그 경관이 집으로 다가갔을 때 그는 현관문 손잡이에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죠. 집 안으로 들어가 몇 걸음을 걷자 거실과 주방이 연결되는 곳 바닥에 한 젊은 여성이 옆으로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옷을 거의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등과 목 그리고 얼굴 등 여러 곳에 흉기에 찔린 상흔이 선명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고 두 손 역시 테이프에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주변 바닥과 벽 그리고 가구 등 사방에는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더그 경관은 20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아이를 둔 아버지이기도 했던 그는 피해자 부모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했죠. 끔찍한 범죄 현장임을 확인한 후 더그 경관은 즉시 지원을 요청하고 현장 보존을 위해 임시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 테라스에서 더그 경관은 신고자인 크리스를 상대로 초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크리스 쇼트는 미군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었으며 이전 수년 동안 쿠바의 관터나모만에 장기 주둔했던 해군 1급 하사관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안젤라는 엘리자베스, 코리, 그리고 메건까지 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2008년 초 크리스가 포츠머스 해군병원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5 식구는 모두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사건 당일 오후 4시경 크리스는 여느 때처럼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차를 하던 중 그는 집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집에 없을 때는 문을 꼭 잠그라고 여러 번 당부했었기 때문입니다. 주차를 마친 뒤 대체 어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던 크리스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적막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주방으로 향하던 그는 수양딸 메건이 마치 헝겊 인형처럼 바닥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크리스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고 눈앞에 벌어진 현실을 믿을 수 없었죠. 이후 그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다급히 구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곧이어 더 많은 경찰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해 정밀한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는 물건이 뒤진 흔적이 없었지만 1층 창틀에 누군가 기어오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이곳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메건의 침실 침대는 어질러져 있었는데 이곳에서 몸싸움이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메건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살기 위해 치열하게 저항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침대 머리맡 바닥에서 경찰은 테이프 디스펜서 하나를 발견했고 이 기구에 남은 테이프는 매건의 입과 손을 결박했던 테이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불과 침대 시트에서는 남성의 체액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매건은 목숨을 잃기 전 끔찍한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집안에는 두 곳의 범죄 현장이 존재했던 셈이죠. 한 곳은 범죄가 발생한 매건의 침실이었고 다른 한 곳은 1층 주방으로 끔찍한 살인이 벌어진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주방 싱크대에서 식칼 한 자루를 발견했는데 이 칼은 주방 칼꽂이의 빈자리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현장 상황을 토대로 경찰은 매건이 자신의 침실에서 범죄를 당한 뒤 1층 주방으로 도망치려 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주방까지 쫓아 내려왔고 그곳에 있던 칼로 매건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죠. 인근 주민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잠재적인 목격자를 찾거나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포츠머스에서는 이와 같은 강력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순식간에 널리 알려지며 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었고 사람들은 경찰이 하루빨리 사건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매건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심층 조사에 착수했죠. 매건 랜도우스키는 1991년 9월 25일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으며 사건 당시 우드로 윌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춤에 대한 열정이 넘쳤고 교내 음악학급에 등록하여 무용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매건의 춤 재능은 뛰어났고 교내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었죠. 그녀는 외모가 출중하고 친절했으며 다방면으로 재능이 넘치는 학생이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매건은 다른 소녀들처럼 자신의 외모에 부쩍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메이크업 기술을 배우고 머리를 손질하며 유행하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가족들과 학교 남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도 자주 나누곤 했습니다. 딸이 걱정되었던 안젤라와 크리스는 매건에게 외출할 때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겉보기에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모두가 속마음까지 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건의 새어머니 안젤라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매건이 학교 시험을 치르러 갔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안젤라는 여느 날 아침처럼 매건을 학교까지 태워다 주었죠. 그녀는 매건에게 시험이 일찍 끝나면 스스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경찰이 안젤라와 크리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인물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바로 크리스가 해군에 복무할 당시 절친했던 동료 로버트 사이크스였습니다. 사이크스는 과거 올해의 최우수 수병상을 받을 정도로 군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지만 불과 몇 달 전 매건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크리스는 즉시 매건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다니엘 경관에게 매건은 자초지종을 상세히 설명하며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면 사이크스가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보복하러 오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다니엘은 그런 걱정은 지나친 것이며 현실에서 영화 같은 복수극이 일어나는 일은 극히 드물다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지방검찰은 사이크스를 기소했습니다. 만약 사이크스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직장과 연금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열리기 전이었고 사이크스는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젤라와 크리스 부부는 매건을 해칠 만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자신들이 아는 한 사이크스가 유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사이크스를 찾아가 그의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수색 과정에서 그가 이번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수색이 완전히 헛수고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사이크스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성인 영상물 몇 개를 발견해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한 신호였죠. 경찰은 사이크스를 상대로 추가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신문을 받는 동안 그는 눈에 띄게 긴장한 기색을 보였죠. 보석기간 중이라서인지 아니면 다른 은폐할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인 매건이 오늘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이크스는 당장 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하며 자신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된 이후로 자신은 단 한 번도 부대를 떠난 적이 없으며
부대원 모두가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알리바이도 경찰의 눈에는 그리 신빙성 있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만 부대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신문이 끝난 후 경찰은 사이크스의 생체 샘플을 채취해 DNA 대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이크스의 DNA는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이크스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과학적인 결과는 또 다른 절망적인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유일한 증인이자 피해자인 메건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전에 사이크스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마저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는 메건에게 그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었지만 이제 그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사 절차상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자 신고자 그리고 메건과 가장 가까웠던 이성인 크리스가 자연스럽게 첫 번째 용의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더그 경관은 크리스의 혐의를 완전히 벗겨주기 위해 그의 DNA 채취를 요구했습니다. 크리스는 더그의 입장을 10분 이해하고 기꺼이 DNA 제공에 동의했습니다. 대조 결과 크리스의 DNA 역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계속된 DNA 대조를 통해 메건의 다른 가족들 역시 용의선상에서 차례로 제외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이 사건이 면식범의 소행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무작위 폭력 범죄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마침내 메건의 부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그녀의 얼굴, 목 양옆, 가슴, 그리고 등에 총 12군데의 찔린 상처가 있었고 이 상처들에는 망설인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죠. 상처의 위치와 깊이로 보아 범인의 목적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메건의 목숨을 앗아갈 작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메건의 등에 남은 자창은 그녀가 사망한 후에 가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오버킬 사건임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범인이 범행 당시 극도의 분노와 통제불능 상태에 있었고 메건과 서로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죠. 고등학생이었던 메건의 사교권은 주로 그녀가 다니던 학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더그 경관은 메건이 재학 중이던 우드로 윌슨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학교라는 곳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작은 사회이며 학생들 사이에는 자신들만의 무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무리 안의 비밀은 종종 교사나 학부모조차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더그는 메건의 교내 일상생활, 주로 누구와 접촉했는지, 새로 사귄 친구는 누구인지, 그리고 남자친구나 전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찾고자 했습니다. 더그는 먼저 메건의 생전 단짝 친구였던 헤더코를 찾았습니다. 경찰과 처음 대화해보는 헤더는 신문을 받을 때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죠. 헤더는 더그에게 자신과 메건이 종종 지루한 오후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TV 프로그램이나 화장법에 대해 수다를 떨었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온 날에는 남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헤더에 따르면 메건이 몇몇 남학생들에게 호감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인 남자친구나 전 남자친구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메건과 각별하게 지냈던 다른 친구들도 차례로 탐문했죠. 그들의 진술은 헤더의 말과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메건은 인기가 많았고 대인관계가 좋았지만 공개적인 남자친구는 없었으며 가끔 특정 남학생과 짧게 호감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정식 교제로 발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기 전까지 메건과 접촉했던 모든 남성은 잠재적 용의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드로 윌슨 고등학교에서 메건과 교류가 있었던 모든 남학생의 생체 샘플을 일일이 채취했습니다. 그러나 대조 결과 단 한 명도 범인의 DNA와 매칭되지 않았죠. 학교 외에도 메건의 사교 활동 중에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교류는 모니터 너머에 누가 있는지 결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호기심이 시작된 온라인 만남이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번지기도 하죠. 경찰은 혹시 모를 단서를 찾기 위해 메건의 SNS 앱과 컴퓨터 속 이메일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이 역시 막다른 길인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여기서 포기한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확보한 용의자의 DNA 샘플을 범죄연구소로 보내 더욱 정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연방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일치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지만 범죄연구소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용의자가 아프리카계 남성이라는 핵심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수사 범위를 획기적으로 좁히는 결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후로 몇 달 동안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9월 25일이 되었죠. 이날은 본래 메건의 1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메건을 위한 추모 행사를 열었고 더그 경관도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사건의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 메건의 부모인 안젤라와 크리스는 뼈저린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 침묵은 더그 경관에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더그는 그 누구보다 하루빨리 사건을 해결해 억울하게 죽은 메건과 그녀의 가족에게 온전한 진실을 건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추모 행사 도중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버스 기사가 더그 경관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형사님, 어떤 남학생 한 명을 조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학생이 버스 안에서 메건에게 여러 번 수작을 부리는 걸 봤거든요. 근데 메건은 별로 대꾸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더그는 버스 기사의 구체적인 묘사를 바탕으로 즉각 그가 말한 남학생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반스. 놀랍게도 이 이름은 그동안 경찰의 방대한 용의자 명단에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로버트는 메건과 다른 학교인 처칠랜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이죠. 조사 결과 로버트 역시 메건이 수강하던 교내 음악 학급에서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으며 그의 전공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음악 공연 무대에 선 적이 있었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했죠. 이 사실 외에는 두 사람 사이에 이렇다 할 특별한 교집합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안젤라 역시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인상에 로버트는 아주 예의가 바르고 말씨가 우아한 학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그를 더욱 고상하고 바른 청년이라고 여겼죠. 그로부터 며칠 뒤 더그와 다니엘 경관은 조사를 위해 처칠랜드 고등학교를 향했습니다. 로버트에게는 단 한 줄의 불량한 기록도 없었지만 그는 이제 공식적인 용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버트는 신문을 받는 내내 매우 자연스럽고 진실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메건이 무용에 엄청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소녀였다며 그녀를 높이 찬양하기까지 했죠. 신문이 거의 끝나갈 무렵 더그 경관은 로버트에게 생체 샘플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정중히 물었습니다. 로버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니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예의 바르게 거절의 사유를 덧붙였습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 할 법한 말이었죠. 법적으로 18살인 로버트는 이미 성인으로 간주되기에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아프리카계 남성이라는 주요 수사선상에 부합하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더그 경관은 명함 한 장을 남기며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나면 꼭 연락을 달라고 말한 뒤 돌아섰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 로버트가 먼저 더그 경관에게 연락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로버트는 유감스럽게도 어머니가 생체 샘플 제공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싶다며 절충안으로 자신이 방금까지 씹고 있던 껌을 건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증거의 훼손을 막겠다며 주머니에서 사탕 껍질을 꺼내 조심스럽게 껌을 감싼 뒤 더그가 내민 고무장갑 안에 정성껏 넣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로버트의 수사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의 세심함과 더그 경관에 대한 깊은 존중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로버트의 행동에는 전혀 의심할 만한 구석이 없었죠. 더그는 곧바로 그 껌을 범죄연구소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지만 그 내용은 더그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껌에서 검출된 DNA가 남성이 아닌 여성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명백히 이 DNA는 로버트의 것이 아니었죠. 더그는 껌을 건네봤던 당시의 상황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로버트가 껌을 뱉어내미는 전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로버트가 주머니에서 꺼냈던 그 사탕 껍질 안에 미리 다른 여성이 씹은 껌을 교묘하게 숨겨두었을 가능성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 악의적인 장난은 전혀 웃어넘길 수 없었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로버트를 향한 혐의는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10월 23일, 로버트는 마침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도 동행했죠. 더그 경관이 직접 그를 신문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이 경찰의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이 발생했던 그 목요일에 자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순간 더그의 뇌리에 번뜩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 내내 경찰은 단 한 번도 맥건이 사망한 구체적인 요일을 언론에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관계자가 아닌 이상 누구도 그날이 정확히 목요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리 만무했죠. 더그는 확신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이 젊은 청년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악마라는 것을요. 더그는 즉각 로버트의 허술한 거짓말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궁지에 몰린 로버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묘사는 그야말로 황담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인사건에 연루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했다고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맥건이 먼저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맥건의 집에 도착했을 때 복면을 쓴 신혼 미상의 남자가 맥건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면 남자는 로버트를 발견하자마자 그에게 테이프로 맥건을 포박하라고 지시했고 침실에서 맥건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당시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 남자의 요구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죠. 이후 그가 맥건과 함께 1층으로 도망쳤는데 그 남자가 끝까지 쫓아내려와 주방에 있던 식칼로 맥건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바로 혼란한 그 틈을 타 맥건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죠. 또한 이전에 다른 여성이 씹은 껌을 치밀하게 제출했던 이유는 범죄 현장에 자신의 DNA가 묻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탄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로버트는 이 길고 끔찍한 이야기를 묘사하는 내내 감정의 동요 하나 없이 너무나도 차분하고 생생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었죠. 하지만 로버트는 완벽한 시나리오 속에서 한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의 묘사가 너무나도 구체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늘어놓은 모든 정황들은 오직 경찰과 진짜 진범만이 알 수 있는 사건의 디테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살인사건 현장에서는 맥건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오직 단 한 사람, 진범의 DNA만이 검출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제3의 복면 남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죠. 결국 로버트 반스는 살인 혐의로 경찰이 정식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 끌려가는 와중에도 로버트는 취조실에 함께 있던 자신의 어머니를 힐끗 쳐다보며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네요. 마치 취조실에 놓인 화분 같잖아요. 경찰은 합법적으로 로버트의 진짜 DNA를 채취했고 현장에서 검출된 용의자의 DNA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확보된 단서들을 토대로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재구성했습니다. 로버트는 성적인 목적을 품고 맥건의 집을 찾아갔으며 그녀에게 거절당하자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불쾌한 수작에 맥건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자 이에 극도로 격분하여 이성적인 통제력을 잃고 그녀를 끔찍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2009년 9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로버트는 검찰과 유죄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그는 2급 살인 혐의로 무려 148년형을 선고받았으며 42년 동안 가석방이 전면 금지되는 중형을 처분받았습니다. 17살 소녀의 꿈과 생명을 앗아간 로버트 반스는 현재 딜윈에 위치한 버킹엄 교도소에 수감되어 남은 평생을 철장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선량해 보이는 가면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마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교묘한 속임수로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끈질긴 추적 앞에 결국 완벽한 범죄란 없었습니다. 참혹한 비극 속에서 억울하게 멈춰버린 맥건의 시간이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